북한 내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탄광촌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한 가족이 선택한 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일반적인 탈북 경로조차 막혀버린 상황에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전문가들 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지하 깊은 곳에서 일해온 한 남성과 그의 가족이 목숨을 걸고 시도한 탈출 작전, 그들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무모한 도박이었을까요? 한 가족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전대미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분단의 사람들에서 하전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북부 지역의 한 탄광촌에서 살았죠. 그곳은 말 그대로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42세였고 저보다 20살 많았어요.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숙녀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침침한 지하로 내려갔죠. 돌아오는 시간은 늘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항상 석탄가루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었거든요. 목욕을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검은 때는 마치 아버지 몸에 새겨진 인생이 흔적 같았습니다. 어머니 박영숙은 38세로 탄광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가끔은 배급수 업무도 맡았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항상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도 작은 낙이 있었어요. 바로 장마당에 나가는 일이었죠. 몇 개월에 한 번씩 생활용품을 구하러 시장에 나가셨는데 그때만큼은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바깥 소식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오빠 김성우는 고등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졸업하면 당연히 탄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운명이라고 여겨졌죠.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오빠는 가끔 밤늦게 작은 라디오를 귀에 대고 뭔가를 듣곤 했어요. 중국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들려왔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왔죠. 그럴 때마다 오빠의 눈빛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13세였어요.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초급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제가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탄광촌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가는 일을 좋아했어요. 차례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바깥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에서 온 물건들을 보면서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시 있을까 상상해 보고 냈죠. 우리 가족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탄광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다른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청우 오빠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방과 후에는 탄광 주변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집안 일을 도왔죠.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기침을 자주 하셨어요. 탄광 먼지 때문에 폐가 많이 상해 있으셨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난방용 석탄도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고 추위에 떨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따뜻한 옷도 부족했죠.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우리 옷을 귀어주셨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배급량은 줄어들고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 기침은 더 심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지하에서 석탄 먼지를 마시며 일한 결과였죠. 병원에서는 폐질환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점점 침울해졌어요. 졸업이 다가올수록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평생 탄광에서 일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끔 밤에 혼자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셨죠. 가끔 시장에서 들어온 바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지만 그 이야기들은 오히려 현실과의 차이와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런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일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어느 겨울날부터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어요. 밤에도 계속 기침을 하셔서 온 가족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피까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으셨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탄광촌에 있는 작은 의무실에서는 기본적인 약물조차 부족했습니다. 의사라고 해봤자 간호사 수준의 지식밖에 없었죠. 청호 오빠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도 몇 년 후 몇 년 똑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탄광에서 20년 일하면 누구든 이렇게 된다는 게 이 동네의 상식이었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호한테 탄광이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자신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었죠. 그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청호 오빠도 울었습니다. 17살 소년이 어른처럼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온 가족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죠. 청호 오빠는 더욱 열심히 중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탈북자들에 대한 소식도 조금씩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시장에 나갈 때마다 더욱 주의 깊게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국경 상황이 어떤지,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을 수집하셨죠.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잘못을 기면 큰일이 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죠.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몇 집 건너 살던 가족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붙잡혀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나머지 가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출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탈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셨어요.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죠. 저희는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성우 오빠가 저에게 조준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탈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너무 삼엄해져서 웬만해선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탈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TV에서 보던 이야기 같았거든.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는 시장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수집해 오셨습니다.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 어떤 시기가 좋은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오셨죠.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기억해 두셨어요. 성우 오빠는 학교에서도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국경 지역 상황에 대해 느나도 했어요.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했죠. 잘못하면 신고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점점 탈북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실패하면 온 가족이 파묘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일을 하기도 점점 힘들어 하셨습니다. 탄광관리소에서는 결근이 늘어난다고 경고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조심스러웠고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욱 자세히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떠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정보 수집 활동은 더욱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면서 다른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탄광은 특이한 곳이었거든요. 지하 깊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온 정보 중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몇 년 전에 탄광에서 일하던 한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탈북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나도 붙잡혔다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실패하면 일주일 안에 소문이 퍼지는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온 상인들, 중국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 심지어 보안원 가족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탈북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기억해 두셨죠. 어머니가 들어온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건 국경 경비 체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최근 들어 경비가 더욱 사망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조망도 더 높게 설치했고 감시 카메라도 늘어났다고 했어요. 전기철 조망까지 설치된 구간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청호 오빠는 학교에서 지리 시간을 특히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 자세히 배우면서 어떤 경로가 가능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강 위치, 산의 높이, 도로 상황 같은 것들을 모두 기억해도 왔죠. 오빠가 중국 방송을 통해 들은 정보도 점점 구체적이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탈북 경로에 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일반적인 국경 경보는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도 위험했고 산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중국에 도착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성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밤마다 모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어요. 탄광은 지하 깊은 곳까지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갱도는 국경 근처까지 뻗어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는 바로는 몇 명 갱도가 실제로는 국경선 너머까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탄광 갱도를 통한 탈북이라는 이어 들어본 적도 없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무모한 시도라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문제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곳이었어요. 어떤 갱도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지, 중국 쪽 출구는 어디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함부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오랜 경험을 살려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광부들과 이야기하면서 갱도 구조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하셨어요. 어떤 갱도가 가장 깊은지, 어떤 갱도가 가장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 알아보셨죠. 몇 주 아버지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셨어요. 7번 갱도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다른 갱도들보다 훨씬 멀리까지 뻗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상당히 깊고 길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7번 갱도가 몇 년 전부터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석탄 매장량이 떨어져서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도 통제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7번 갱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내부 구조는 어떤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조사하셨어요.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되었거든. 며칠 후 아버지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7번 갱도의 끝이 실제로 국경 너머까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오래전에 그쪽에서 일했던 한 광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갱도는 매우 위험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산소도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길을 잃으면 영영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어요. 다른 모든 경우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하 갱도는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청호, 오빠는 이 계획에 대해 반신반의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니까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를 걱정하셨어요. 13살 아이가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날 수 있을지 의문이셨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는 아버지 의견에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정말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 끝나자 이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극도로 조심스러워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7번 등도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극도 입고 근처까지 가보신 거예요. 물론 들어가지는 않으셨지만
외부 상황을 확인해 보셨죠? 다음 날 아버지가 전해주신 정보는 놀라웠습니다. 7번 급도 입구는 생각보다 경비가 허술했어요. 차용하지 않는 갱도라서 특별한 감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입구가 철문으로 막혀 있었는데 낡은 자물쇠 하나만 걸려 있었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갱도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도 7번 갱도 깊숙한 곳까지는 가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정말로 국경 너머까지 이어져 있는지 작실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갱도에서 필요할 물품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전, 등, 밧줄, 비상식량, 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한꺼번에 사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구입하셨습니다. 천전, 등은 시장에서 하나씩 따로 사셨어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거든요. 밧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수리용이라고 하면서 조금씩 구입하셨죠. 가장 어려운 건 식량 준비였어요. 갱도를 통과하는데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사거나 저장하면 눈에 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겨울철 김장 준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저장식품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건조 야채, 된장, 소금에 절인 고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도 좋았어요. 청우 오빠는 갱도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나침반 사용법을 익히고 거리 측정 방법도 배웠어요. 중국 방송을 통해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갱도를 벗어난 후의 경로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오빠가 가장 걱정하는 건 갱도 내부에서 길을 잃는 것이었어요. 지하 갱도는 위로처럼 복잡했거든요. 한 번 길을 잃으면 다시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남기면서 가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저는 체력을 기록해 몰래 운동을 했습니다. 갱도를 지나는 건 분명 힘든 일이 될 거였어요. 특히 13살인 제가 가장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밤에 집 주변을 조용히 뛰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 역할을 맡아 준비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갱도 끝부분이 정말 중국까지 이어져 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막 다른 길이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위험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직접 7번 갱도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신 거예요. 물론 깊숙이까지는 아니고 입구 부분만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나가셨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시지 않아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혹시 붙잡히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새벽 4시쯤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지쳐 보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으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확인하신 바로는 7번 갱도가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무너진 부분도 거의 없었고 공기순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갱도가 정말로 깊숙이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갱도 안으로 1km 정도 들어가 보셨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고 방향도 국경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보지는 못하셨지만 희망적인 신호였어요. 더욱 좋은 소식은 갱도 외부에 비상용 장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멧, 안전줄, 심지어 작은 수매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발견하셨어요. 갱도 중간중간에 물이 고인 구간이 있었고 일부는 천장이 낮아서 기어서 지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어린 아이에게는 힘든 구간들이 많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도해볼 만하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방법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언제 출발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이동할 것인지, 2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든 걸 계획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을 선택하셨습니다. 갱도 입구까지 가는 동안 들키지 않으려면 최대한 어두워했거든요. 또한 주말보다는 평일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탄광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밤 11일 11시로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면서도 새벽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갱도를 통과하는데 최소 5~6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저였습니다. 13살 아이가 그런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저를 두고 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겨두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었고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결국 저도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를 업거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준비했어요. 작은 설매 같은 것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광 보안이 갑자기 강화된 거예요. 며칠 전 다른 지역에서 탈북 시도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모든 경계가 삼엄해졌습니다. 보안 강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절망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준비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탄광 주변 경비가 2배로 늘어났고 야간 순찰도 더 자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하셨어요. 계획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심한 기침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피를 많이 토하셔서 온 가족이 놀랐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위험하더라도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더 악화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우 오빠는 걱정이 많았어요. 보안이 강화된 상황에서 시도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를 보니 더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시장에 나가서 최신 정보를 수집해 오셨습니다. 다행히 강화된 보안도 며칠 지나면서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평소보다는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우리는 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원래 계획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갱도 입구까지 가는 경로도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경비 순찰 시간을 더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보안이 강화되면서 순찰 패턴도 바뀌었는데 새로운 패턴을 익혀두셔야 했거든요.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여전히 틈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가장 안전한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없고 잠깐 동안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이 있었어요. 네, 그 시간을 노려서 갱도 입구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출발일을 다시 정했습니다. 보름달이 지나고 며칠 후 달이 가장 어두운 밤으로 선택했어요. 날씨 예보도 확인했는데 다행히 맑은 날씨가 예상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갱도 내부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호 오빠의 친구 중 하나가 우연히 일본 갱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탈북 계획을 말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예전에 일을 1호번 갱도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갱도 끝부분에 정말로 중국적 출구가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출구가 중국의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이 정보로 우리의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적어도 갱도를 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진 거였어요. 문제는 중국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들은 정보로는 중국 쪽에도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갱도를 통과한 후에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출발 하루 전날 밤 온 가족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준비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자 역할을 재검토했어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갱도 안에서 한 명이라도 길을 잃으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밧줄로 서로 연결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걱정은 갱도 내부의 공기 상태였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은 갱도라서 유독가스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가져온 간이 가스 측정기로 확인하면서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13년 동안 살아온 이 집, 이 동네를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컸습니다. 첨우 오빠가 중국 방송을 통해 들려준 바깥 세상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첨우 오빠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17살인 오빠에게도 이런 결정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당부사항들을 주고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음 날은 평소와 똑같이 지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을 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탄광에 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첨우 오빠와 저도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정하지 못했습니다. 초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시계만 보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첨우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음식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감자요, 모든 게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온 가족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해둔 물품들을 배낭에 나누어 담았. 천전등은 여분으로 여러 개 준비했고 밧줄도 충분히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도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밤 11시 정각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계획이나 상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위험한 일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평소 같으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죠. 동네는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들릴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셨어요. 20년 넘게 이 길을 다니셨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탄광까지는 평소에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우회로를 택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어요. 중간중간 숨어서 주변을 살피기도 했고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검은 소를 지날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증을 보여주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 시간에는 경비원이 더 까다롭게 검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익숙한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인사하시면서 야간 점검 때문에 나왔다고 하셨어요. 경비원도 아버지를 잘 알고 있어서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온 것에 대해서는 질문했어요. 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졸업 후 탄광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라서 미리 구경시켜 주려고 한다고 하셨죠.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검은 소를 지나고 나서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어요. 탄광 내부는 평소에도 어두웠지만 밤에는 더욱 으스스했어요. 여기저기 기계들이 멈춰 있었고 낮에 들리던 소음도 없었어요.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7번 번도는 탄광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주 작업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역이었죠. 오늘 밤에는 더욱 인적이 없을 거였어요. 갱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이 마치 괴물의 입 같았어요. 정말로 이 길을 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일까? 아버지가 준비해온 도구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낡은 자물쇠라서 조금만 힘을 주면 됐거든요. 철문이 삐걱거리 열리면서 갱도 내부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천전등을 켜고 안을 비춰봤어요. 갱도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어른 2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천장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도 키면 조금 급해왔어요. 근도 벽은 대부분 나무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라서 조금 석은 냄새가 났어요. 바닥은 헬과 석탄가루가 섞여 있었고 여기저기 물웅덩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시면서 안전한지 확인해 보셨어요. 가스 측정기로 공기 상태에도 체크하셨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가스는 검출되지 않았어요. 공기순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갱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맨 앞에서 길을 안내하시고 그 다음이 저 성우 오빠, 마지막이 어머니 순서로 줄을 섰어요. 밧줄로 서로 연결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갱도가 비교적 평탄했어요. 걷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숙이 들어갈수록 경사가 생겼어요. 때로는 오르막이었다가 때로는 내리막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물웅덩이를 지날 때였어요. 지피를 알 수 없는 물이 갱도 바닥에 고여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깊이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는 구간도 있었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무릎 정도인 물이 제게는 허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청우 오빠가 저를 업어주기도 했어요.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첫 번째 분기점이 나왔습니다. 갱도가 2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어느 쪽이 국경 방향인지 확실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침반을 꺼내서 방향을 확인해 보셨어요. 오른도 갱도가 더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맞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오른쪽 갱도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이라면 나중에 되돌아왔어. 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오른쪽 갱도는 왼쪽보다 더 좁았어요. 한 명씩만 지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천장도 더 낮아져서 모두 몸을 굽히고 걸어야 했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어른들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2시간째 되었을 때 정말 힘든 구간이 나왔습니다. 갱도 천장이 무너져서 아주 좁은 틈만 남아 있었어요. 배를 바닥에 대고 귀여워서 지나가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시도해 보셨어요. 배낭을 벗고 먼저 밀어놓은 다음에 몸을 낮춰서 기어가셨습니다. 몸이 더 정도의 짧은 구간이었지만 통과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제가 2번째로 지나갔습니다. 몸이 가장 작아서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하지만 어둡고 좁은 공간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우 오빠와 어머니도 무사히 통과하셨어요. 하지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기침을 자주 하셨어요. 먼지 때문에 폐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철시간째가 되자 갱도 상황이 좀 더 나아졌어요. 다시 넓어졌고 천장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사는 더 심해졌어요.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좋은 신호라고 하셨어요. 갱도가 점점 깊어진다는 건 국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4시간째 드디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어디선가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출구가 가까워진 걸까요?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온 가족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4시간 동안 어둠 속을 걸어오면서 정말 이 길이 맞는지 계속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바람이 분단한 건 분명 어딘가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더욱 신중하게 앞장서서 걸으셨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했어요. 혹시 중국 쪽에도 경비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처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걸음도 더욱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갱도는 점점 더 경사져 내려갔어요. 마치 지하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기는 더욱 신선해졌어요. 갱도 특유의 퀴치한 냄새 대신 바깥 공기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30분 정도 더 걸었을 때 갑자기 갱도가 넓어졌어요. 마치 큰 동굴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전등으로 비춰보니 천장도 상당히 높았어요.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바닥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간단한 음식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4시간 넘게 걸어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특히 저는 너무 지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침반으로 방향을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왔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중국 방향이 맞다는 뜻이었어요. 적어도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동굴을 나서자 갱도는 다시 좁아졌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갱도 벽면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인공적으로 판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같았습니다. 청우 오빠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갱도 바닥에서 발자국을 찾은 거였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통과한 사람이 있는 걸까? 아버지는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크기로 봐서는 성인 남성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지나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우리의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정말로 이 길을 통해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길이 어딘가로 통한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밀수업자들이 이 길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좋게 보지 않을 테니까요. 1시간 정도 더 걸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갱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공 조명이 아니라 자연광 같았습니다. 새벽 해살의 가능성이 높았어요. 온 가족이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출구가 보인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욱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출구 근처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처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걸음도 천천히 했습니다. 혹시 출구 근처에 경비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갱도 출구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구멍이었어요. 한 사람씩 기어서 나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출구는 큰 바위드로 자연스럽게 가려져 있어서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바퀴 살펴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어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셨어요. 몇 분 후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중국에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주변 풍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들의 모양도 다르고 간판의 글자도 달랐어요. 한자로 된 간판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국경을 넘은 거였어요. 출구는 작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찬비탈을 있어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아직 새벽이라서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개의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서로를 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방법으로 탈북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5시간 넘게 지하갱도를 통과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중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붙잡힐 위험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은 조선중 마을인 것 같았습니다. 간판에 한글과 한자가 함께 써져 있었거든요. 다행히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해서 모두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고해서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청우 오빠가 마을 아래쪽에서 연기가 나는 집을 가리켰어요. 누군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섣불리 접근했다가 신고당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곳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해가 뜨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결국 조심스럽게 그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이동해서 혹시 누군가 보더라도 가족이라는 걸 들키지 않도록 했어요.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도망칠 계획도 세웠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면서 보니 생각보다 한적한 곳이었어요. 집들도 띄엄띄엄 있었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농촌 지역인 것 같았어요. 도시보다는 숨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나는 집에 가까워지자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때대로 조선말도 섞여 나왔습니다. 그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문을 두드려도 될까요? 혹시 위유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해가 뜨기 전에 어딘가 숨을 곳을 찾아야 했거든.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멈췄어요. 몇 초 후에 조선말로 누구니 하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정도 되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탈북자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암시하셨죠. 눈이 조금 열리면서 여자가 속을 드러냈어요. 정말로 조선족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집 안으로 재빨리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구니에 불이 타고 있어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5시간 넘게 차가운 갱도를 지나온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름은 김순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족 3세로 할아버지 때 부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는 우리 상황을 금방 파악하셨어요.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따뜻한 물부터 끓여주셨습니다. 얼굴과 손을 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5시간 동안 갱도를 지나면서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간단한 음식도 준비해 주셨어요. 따뜻한 죽과 김치, 그리고 중국 만두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음식들이었어요. 온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하셨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할 길이 멀다고 중국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최근 들어 중국 공안의 단속이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탈북자들을 찾아서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가족 단위는 더 눈에 띄기 쉽다고 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안전하게 한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돈이 거의 없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가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탈북간이 마을에 머물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라고 하셨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주면 얼마간의 임금을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신분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요. 청우 오빠는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17살이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몸이 허락한다면 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너무 오래 머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돈 없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임의로 머물고도 마련해 주셨어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사람이 설계에는 좁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따뜻했어요. 부엌보다 안전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우 오빠와 아버지는 농사일을 도왔어요. 감자 수확, 옥수수 털기, 밭 정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네, 어머니는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우셨습니다. 김치 담그기, 창 담그기, 청소 같은 일들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가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긴장하셨습니다. 혹시 들킬까 봐서요. 저는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신분증이 없었거든. 대신 집에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어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2개월 정도 그렇게 지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해 주신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박철수라는 조선중 남성이었어요.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자신도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박철수 씨가 설명해 주신 계획은 복잡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나 베트남으로 간다. 그곳에서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었어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행에는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험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그냥 살 것인가 고민했어요. 중국에서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북한보다는 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한국까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갱도를 통한 탈북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조금만 잘못되었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어요. 한국 땅을 밟은 순간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서로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북한의 탄광촌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이 드디어 끝난 거였.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적은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의 문화, 법률, 생활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저희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언어였어요. 같은 한국어라고 해도 북한에서 쓰던 말과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외래어나 주민말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 오빠는 젊어서 빨리 적응했지만 부모님들은 힘들어 하셨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후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도시였는데 북한에서 상상도 못했던 현대적인 생활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인터넷,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 집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경험이 있으셨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폐질환 때문에 6채 노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간단한 부업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파트 경비 일이나 청소일 같은 가벼운 업무였습니다. 북한에서 20년 광부로 일하셨던 분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적응력이 뛰어나셨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한국의 시장 경제를 빨리 이해하셨어요. 몇 달 후에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북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도와주셨죠. 청우 오빠는 고등학교 편입시험을 봤어요. 북한에서 받은 교육과 한국의 교육 과정이 달라서 따라잡기가 힘들었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랐거든요. 북한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지만 어강 때문에 금방 들켰어요. 다행히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수업을 해주셨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학급 친구들도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점점 친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건 자유였어요. 인터넷으로 세계 어느 곳의 정보든 찾아볼 수 있었고, TV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자유가 주는 혼란도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긴 했지만 한국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교육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청호 오빠가 대학에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청호 오빠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탈북학생 특별 전용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공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한국 역사, 사회, 과학 등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사를 배우면서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언어도 자연스러워졌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주었습니다. 너마 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한국의 의료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서 폐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요리 솜씨를 인정받아서 북한 음식 전문점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 음식에 관심을 보였고 어머니의 실력을 높게 평가해 주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2년 후에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온 가족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넓은 공간이었어요. 가전제품들도 하나씩 장만해 갔습니다. 청호 오빠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외서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특히 북한에서 온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탄광촌에서 함께 살았던 학교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탈북을 꿈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곳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살아보니 북한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 생활 문화, 가치관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침캄한 갱도를 걸으며 느꼈던 두려움, 중국에서 숨어진 애던 긴장감,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탈북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방법으로 자유를 찾았고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성공담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지하 갱도를 통한 탈출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2세 아버지의 20년 탄광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 계획은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이 오히려 탈출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폐질환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건 그의 선택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38세 어머니의 장마당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 17세 아들의 젊은 체력과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 그리고 11세 달의 용기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시간에 걸친 지하갱도 통과는 전문가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탈북 경로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이 방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와 가족 간의 결속,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갱도를 빠져나온 순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피생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오는 3개월간의 험난한 여정이 더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이들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 가족은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침캄한 지하 터널을 걸으며 느꼈던 두려움과 희망, 가족이 함께 극복해낸 시련들은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모든 사람이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단간도는 폐쇄되었고 보안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은 자유의 소중함과 가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이 가족과 같은 꿈을 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가족의 특별한 탈북 이야기는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이 오늘도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단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